윤영환이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당시에 인천을 출발해가지고 상해를 갔다가 일본 나가사키로 갔다가 동경에 가서 하루를 지낸 다음에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 달 지나서 캐나다 밴쿠버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또 가가지고 뉴욕으로 갔다가 여기서 사흘 동안 묵은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런던을 갔다가 그 이튿날에 유럽으로 가서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들어갔대. 러시아로 들어가서 여기에 뭐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뺏긴 거를 이렇게 알리려고 갔나봐, 러시아에. 그래서 러시아에 갔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대. 그게 모스크바로 갔다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러시아 각지를 돌아보고 수도인 페테르부르크를 출발, 동쪽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출발한 지 2달 만에 서울로 돌아왔대.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었대. 그렇게 되나? 그리고 다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6개국의 특명 정권 대사로 임명되고 그 후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 축하식에 참석하는 대사로서 다시 또 서울을 떠나서 상해, 나가사키를 거쳐서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인도를 경유, 홍해와 수에즈 운하, 흑해, 지중해를 통과해서 러시아의 오데사, 이 오데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도시야. 흑해의 면에 있는. 만 알고 있겠지. 이 당시는 러시아 영토였어, 우크라이나. 연산? 오데사. 오데사라는 도시. 여기 나오죠. 여긴 러시아 오데사라 나오겠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야. 오데사에 상륙해서 기차를 타고 또 페테르부르크로 도착. 여기서 10일 동안 체류하며 니콜라이 황제를 알현, 국서와 국왕의 친서를 바치고 그곳에 주재하는 각국 공사를 예방. 그 후 또 러시아를 출발, 네덜란드를 거쳐 런던에 도착,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하고 국서와 친서를 봉정한 뒤 즉위 60주년 축하식에 참석. 그렇게 한 달 동안 또 런던에 체류하며 그 나라 사람들 사는 형편을 샅샅이 돌아보고 현지를 출발하여 또 귀국길에 오르다. 인형은 민비 집안이잖아. 세도 가문이었지. 근데 나중에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나서 자결한 사람. 자결했나?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민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되는 친척. 그런데 어쨌든 그 집안이라서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기도 했지. 이 오데사라는 도시는 참고로 흑해에 면한 우크라이나의 도시인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흑해 연안은 원래 터키 영토였어. 흑해 연안도 그 동방 유목민족들의 땅이었거든, 한때는. 그래서 여기에 크림반도가 되게 가까워. 지도에도 나와 있을지 모르겠네. 세계 지도를 볼까? 세계 지도를 보면 뭐 더 빠를 거야. 나와 있네. 여기 있는 도시야. 오데사. 민비가 뭐가 유명한 경우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그냥 조금 아는 것들이 있어. 뭐가 유명해서 안다기보다는 어쩌다 저쩌다 알게 된 것들이 그렇게 있지. 오데사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남부가 오데사는 왜냐면 그래도 지도에 나올 정도로 큰 도시라서 물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도에 나오는 도시고 아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어떻게 됐냐, 이 크림반도는 원래 크림 타타르족이라고 하는 투르크계 민족이 살았어. 타타르족이라는 민족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투르크족의 일파고 러시아 쪽에 살았던 민족도 있는데 타타르는 동방 유목민족들을 말할 때 일컬어지기도 해서 몽골도 타타르라고 부르기도 했고 러시아에서는, 서양에서는. 그리고 청나라도 타타르라고 불렀어.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주 지역을 동타타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여기가 타타르 해협이야.
여긴 안 나와있지만 그 타타르 해협 어디야? 사할린하고 연해주 사이 거기를 타타르 해협이라 부르는데 그것도 거기서 왔을 수도 있어. 어쨌든 여기에 크림 타타르족이 살았고 거기서 크림반도란 이름도 온 건데 크림 타타르족이 크림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여기에 칸국은 이제 황제국을 뜻해. 칸이 유목민족들에게는 황제를 뜻하는 말이고 크림 칸국의 영토가 대략 한 이 정도 됐어. 흑해 연안 지역, 북쪽 연안 지역을 다스렸는데 거기에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도 포함됐어. 오데사. 시대가 언제야? 꽤 전이지. 한 중세? 중세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래는 아니야. 그때가 이제 이 지역이 러시아 영토가 된 게 이 지역 전체가 러시아 영토가 된 게 예카테리나 대제 때야. 그러니까 그 부근일 거야. 그보다 조금 더 전. 그때는. 하여튼 러시아는 계속 진출해서 남쪽으로 진출하려 했어.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지? 부동산과 좀 더 쓸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려 했는데 그 결과 처음에 러시아 영토는 지금의 러시아 영토 비슷했는데 이 지역이 있잖아.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 여기가 나중엔 다 러시아 영토가 돼. 그래서 이 지역은 소련이 망하기 전인 불과 26년 전만 해도 소련 영토였어. 별로 안 되지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소련 영토로 남을 정도로 이때 러시아 영토가 되고 이때보다 좀 더 나중이다 이거. 어쨌든 이 지역도 1800년대 무렵에 들어선 다 러시아령이 돼. 참고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랑 거리도 되게 가까워서 그런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러시아인이야. 소련 시대 때는 50% 이상이 러시아인이어서 러시아인이 제일 많았어. 카자흐스탄의 민족 중에서. 근데 카자흐스탄이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한 뒤에 조금 떠났고 좀 떠났는 지금도 한 30% 넘어. 참고로 카자흐스탄의 민족은 카자흐인인데 카자흐인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야. 그리고 카자흐인의 외모는 그냥 100% 황인종이야. 근데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인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주 다민족 국가지 대표적인. 그 밖에 그래 중요한 건 크림 칸국이 여기를 다스렸는데 크림 칸국이 여기를 다스렸고 여기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카자르 칸국이란 나라도 이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를 다스렸어. 대략 이렇게를 다 다스렸어. 지금의 코카서스 지역 전체와 러시아 남부 지역. 근데 이 카자르 칸국도 나중에 러시아한테 망해. 러시아한테 병합당해. 근데 이 카자르 칸국도 투르크 계통이었어. 카자르족이 세운 건데 카자르족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었어. 그러면 카자르 칸국이 근데 생각보다 이 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야. 아빠도 처음 들었지. 그럼. 근데 한 번쯤 얘기해준 적이 있을 거야. 이 카자르 칸국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슬람 왕조들이 아랍 이슬람 제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서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하고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까지 갔어. 영토를 확장했어. 멀리는 우즈베키스탄까지. 근데 이 북쪽으로도 진출하려 했지만 북쪽으로 진출을 딱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카자르 칸국이었어. 그래서 카자르 칸국이 만약 없었다면 아마 아랍계 왕조들이 북쪽으로 진출해서 러시아까지 진출했으면 아마 지금쯤 동유럽이 이슬람화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카자르 칸국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막아낸 거야. 그래서 카자르 칸국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이야기지. 어쨌든 카자흐 칸국은 나중에 러시아한테 흡수 병합당했어. 그 밖에도 러시아는 이런 몽골계나 투르크 계통의 여러 국가들,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차츰 영토를 넓혔고 대표적으로 이제 시비르 칸국이 있는데 시비르 칸국은
이렇게쯤을 다스렸던 나라인데 거기서 시베리아라는 이름이 왔어. 이 시비르 칸국이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여기에 있었고 이 시비르 칸국은 이제 지배계층은 몽골인들이었어. 몽골 계통의 민족들이 지배계층이었고 지배를 받는 민족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었어. 근데 이 시비르 칸국은 러시아가 오면서 계속 싸웠지만 결국 러시아한테 망해. 그래서 러시아한테 정복당했어. 그 후에 시베리아 지역이 대부분 러시아 영토가 됐어. 이거 러시아는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이 시비르 칸국의 이름을 따서 시베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시베리아라고 여기를 부르게 된 거지. 이러한 유목 민족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러시아가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림 칸국이야. 이제 크림 칸국은 이렇게쯤을 다스렸고 크림반도도 포함해서 크림 칸국은 한때는 오스만 제국, 터키가 바로 밑이잖아. 오스만 제국이 전성기 때 영토가 이렇게 됐어. 이 정도 됐거든. 그때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어. 근데 오스만 제국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후국이었어. 제후국. 신화 국가로서 오스만 제국에 이렇게 종속된 관계였는데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공략을 해서 강제로 여기를 제후국 관계를 없애도록 시켰어. 터키 오스만 제국한테. 그래서 크림 칸국은 독립적인 국가가 됐고 자주적인. 이제 그때 러시아가 여기를 정복해 버렸어. 그때가 예카테리나 대제 때인데 그래서 크림 칸국은 크림 반도까지 우크라이나 남부를 포함해서 크림 반도까지 전부 러시아 영토가 된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긴 처음부터 러시아 영토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러시아에선 여기를 정복하고 러시아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어. 여긴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더 근데 지금 이 지도가 좀 옛날 거라서 여기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거 알지? 크림반도. 러시아가 뺏어버렸어. 물론 국제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지만 뭐 사실상 러시아 영토나 마찬가지야 지금은. 근데도 여기는 이 지도가 좀 옛날 거라서 아직 우크라이나 영토로 그려져 있어.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를 정복한 뒤에 러시아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어. 물론 우크라이나인들도 이주를 많이 했지만 러시아인도 덩달아서 많이 이주했어. 그래서 이 지역은 러시아인도 수가 꽤 많아. 러시아인도 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가 왔을 때 이 오데사를 비롯한 이 주변 지역이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어. 우크라이나로부터. 여기에 러시아계가 많고 친러 성향이 강해서. 근데 결국 망했어. 우크라이나한테 다시 망하고 진압돼 버렸어. 근데 여기에 도네츠크란 도시 있지. 이 도네츠크 주변이 도네츠크 주야 우크라이나에. 이 도네츠크 주와 여기 또 무슨 주더라? 루간스크 주. 그래. 루간스크란 도시가 또 여기 있는데 여기는 루간스크 주. 이 두 주는 러시아의 제일 동쪽 지역이야. 이렇게 여기가 루간스크 주, 여기가 도네츠크 주. 이 두 주는 또 아까 얘기한 남부랑은 별개로 또 러시아랑 가깝잖아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또 러시아계가 많았어. 여기를 러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이 동부 우크라이나랑 또 원래는 투르크 영토였던 남부 우크라이나를 신러시아라 불렀어. 그래서 노보러시아라고 불렀어. 노보가 뉴란 뜻이야 러시아어로. 그래서 노보러시아라 불렀는데 거기는 뭐 어쨌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어. 지금도 거기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상지잖아. 발원지잖아.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을 막 이런 사람들을 독립시켜주고 싶은 거지. 러시아 계통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 우크라이나는 불과 26년 전만 해도 어디 영토였어? 소련? 그치. 소련 영토였어.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소련 영토였는데 지금은 러시아 영토가 아니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일이지.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에 특히 이 동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도 굉장히 많고 친러 성향이 아주 강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동서간의 지역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거든. 어떤 미국의 러시아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하나의 우크라이나는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야 사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인종이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인인데 그거는 거기만 있어? 근데
러시아랑 아주 비슷해. 러시아인이랑. 사실 원래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이 없었어. 원래는 그냥 다 러시아인이었는데 우크라이나인이란 정체성이 따로 생겨서 현재는 조금 달라졌어. 인종이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도대체 러시아인이라는 정의가 어디까지여야 되느냐를 아직도 논쟁 중이야. 역사학계에서. 그게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도 포함하냐? 아니면 슬라브인들은 다 포함해야 되냐? 아니면 구소련 영토였던 구소련 사람들은 다 러시아인으로 해야 되냐? 소수민족도 러시아인에 포함시켜야 되냐? 이런 걸 놓고 아직도 논쟁 중이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도 슬라브족이야? 응, 슬라브족이야. 슬라브족하고도 동슬라브족이야. 동슬라브족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슬라브족이야. 슬라브족이고 러시아랑도 굉장히 가깝고 옛날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사실 뿌리가 같아. 그냥. 물론 완전히 같은 민족은 아니죠. 그래,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국가가 바로 키예프 공국이잖아. 키예프 공국 그 수도인 키예프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발원지가 사실 우크라이나지.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튕겨도 나가려 하는 게 싫은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심지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했어. 아주 현재 푸틴의 야욕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물론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동부가 그렇게 친러라는 거지. 우크라이나 서부하고도 제일 서부 지역은 이 지역은 있잖아. 여기가 갈리치아 지역이야. 이 갈리치아 지역은 11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러시아 영토였던 적이 없어. 소련 때 빼고. 소련 때 여기가 러시아 영향권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러시아랑은 아주 정서가 다른 거지. 여기는 완전 반러 지역이야. 그리고 키예프를 비롯한 이 나머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도 대체로 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지 러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민족 유전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이게 무슨 강이야? 이 드네프르강? 드네프르강은 우크라이나의 젖줄이라고도 불리는 강이지. 그게 오른쪽이 문제구만. 아니, 꼭 그렇진 않아. 한 여기 정도만 해도 우크라이나인이 많이 살아. 여기 동부 지역이 러시아인이 되게 많이 살아. 딱 요 지역. 여기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아예 독립을 선언해버렸어. 언제냐? 2015년에 아주 여기가 난리가 나자. 그리고 여기 여기 도네츠크라는 지역과 루간스크라는 지역이 아예 둘 다 독립을 선언해버렸고, 거기에 덩달아서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있지. 여기도 러시아인이 많다 했잖아. 원래 여기는 투르크 영토였으니까. 러시아인이 이주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오데사라는 도시도 오데사 주가 있어, 이 주변에. 여기가 오데사고, 오데사가 오데사 주의 주도야. 이 오데사 주도 오데사 인민공화국이라고 독립을 선언해버렸어. 근데 여기만큼 러시아인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이 반 이상이야. 그래서 여기는 진압당해버렸어. 여기랑 또 어디 하나가 같이 독립선언했는데 거기도 진압당해버렸어. 남부 지역에. 그리고 이 동부 두 지역은 아직 진압을 안 당했는데, 진압 안 당한 이유가 러시아에서 지원을 계속 해줬어. 막 무기도 지원해주고 물자도 지원해주고 심지어 자기네 군 병력까지 지원해줬어.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막 국경을 넘어서 가니까 서방에서 야 너희 뭐야 러시아 니네 뭐냐 지지 안 한다면서 어떻게 군인을 보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군인들이 휴가철을 타가지고 자발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러시아 자기네 군인들이 휴가철을 타가지고 휴가철에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간다고. 뻔뻔하구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러시아는. 그 다음 크림반도는 언제 병합돼버렸어? 크림반도도 2015년에.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인이 99%야. 러시아인이 99%인데, 크림반도도 딱 병합이 됐잖아. 그때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이 아니었잖아. 투르크 영토였다가 얘가 병합되니까, 예카테리나 대제 때부터 여기 러시아인만 여긴 또 많이 이주를 시켰어. 그래서 러시아인이 거의 대거 이주를 해서
인구의 99%가 러시아인이고 그냥 러시아랑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 여기는 그 민족이나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근데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게도 우크라이나 골치 아프다기보다 아주 좀 가슴 쓰리게도 우크라이나 영토인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이 크림반도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없었어. 러시아 제국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정 러시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제정 러시아 망하고 소련이 세워질 때 우크라이나도 소련 영토가 됐어. 그래서 크림반도도 소련 영토가 됐어. 그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회주의,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둘 다 소련에 소속된 국가야. 미국의 주같이. 미국의 주보다는 좀 더 이제 자치권은 강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련을 구성하는 한 국가였어. 소속된 국가였어. 독립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여기가 러시아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지역이 되든 우크라이나 지역이 되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소련 영토인데. 그치?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러시아인인데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러시아인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러시아인들인데 후르시초프가 자기 고향이 우크라이나니까 이 크림반도를 이제 우크라이나를 달래주는 차원에서 원래는 이 크림반도는 인구의 99%가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소속이었어. 공화국도. 근데 후르시초프가 여기를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편입시켰어. 행정구역을 바꿔가지고. 근데 그래도 큰 문제 될 거 없지. 왜냐면 어차피 소련 영토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됐어. 그냥 후르시초프가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나중에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갑자기 이 크림반도가 졸지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야 이제 우리 영토니까 그냥 찝쩍거리지 마 이런 입장이고 러시아는 야 여기는 역사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도 99%가 러시아인인데 어떻게 너네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했고 크림반도 주민들도 이제 거의 대부분 러시아로 귀속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아니 소련 해체가 그런 걸 따라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크림반도는 완전 친러 성향이었어 원래부터.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지. 원래 살던 크림 타타르족은 어디 갔어? 크림 타타르인들은 어떻게 됐냐? 계속 여기 살고 있었는데 스탈린 있잖아. 스탈린이 소수민족들을 되게 가만 안 두는 걸로 유명했잖아. 그래서 크림반도에 살던 크림 타타르족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버렸어. 그래서 현재는 크림 타타르족은 중앙아시아에 많이 살고 있어.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 그렇지 있지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그리고 이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러시아한테 뺏길 수 없는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요충지잖아 상당. 근데 글쎄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사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모든 권한은 어느 나라가 단독으로 승계받았는지 알아? 러시아. 그래, 러시아가 예를 들어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 있잖아. 유엔 상임이사국이 어디지? 5개 나라 있잖아. 소련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 그러면 유엔 상임이사국도 사실 소련이 갑자기 해체가 돼. 그러면 소련이 15개 나라로 해체가 됐는데 어느 나라가 승계해야 될지 누가 알겠어 유엔에서는. 근데 어디가 승계받았어? 러시아가 혼자 승계받았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옐친이 그렇게 했어. 옐친이 소련 해체될 당시에 소련의 과거 모든 지위와 그런 국제적인 지위와 명통? 뭐라고 해야 돼? 전통? 그런 거는 다 러시아가 단독으로 승계한다라고 협의를 했어, 유엔하고. 그러니까 유엔하고 서방에서도 그게 우리도 편하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근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했어. 왜냐면 사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2인자나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만의 나라가 아니었고 여러 나라들의 연방이었잖아. 거기서 러시아가 한 1인자, 우크라이나가 한 2인자, 서열 2위 이렇게쯤 됐거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지위를 러시아가 단독으로 승계하는 것도 반대했어.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지.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해버렸고 독립한 뒤에 우크라이나는 외교를 조금 되게 중립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완전히 왜냐면 우크라이나의 위치가 되게 절묘하잖아. 러시아하고 서방의 딱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친러로 가야 되냐, 친서방으로 가야 되냐, 친유럽으로 가야 되냐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일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사람들은 다 친유럽으로 가자고, 동부 지역 사람들은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린 친러시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 지금도 심하고 심했어. 근데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친러에 좀 더 가까웠어. 그래서 유럽연합도 가입 안 했어. 유럽연합도 가입 안 하고 나토도 가입 안 했거든. 친러시아였어, 완전히. 근데 글쎄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일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집권한 사람이 딱 그냥 친유럽으로 가버린 거야. 러시아를 완전히 획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폭발을 한 거지, 친러시아 주 사람들하고 러시아는. 그래서 아예 제일 자극을 받은 크림반도는 아예 크림반도 의회가 있어. 크림 공화국이야, 이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원래 행정구역이. 크림 자치공화국. 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의회는 아예 러시아로 편입을 선언해버렸어. 그리고 러시아도 그걸 환영해가지고 아예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병합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기보다는 발등에 완전히 불이 떨어진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크림반도,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친유럽으로 획 돌아서 버린 게 그런 일이었지.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 버린. 근데 그러자 아예 내친 김에 크림반도를 그냥 병합해버렸어. 에라이 그렇게 해? 이판사판이도 하고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렸어,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됐나봐. 여기가 러시아 영토가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하지. 우크라이나와 서방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화두가 된 거지. 또 어쨌든 크림반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거기에 진주한 러시아 측에서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당연히 친러 성향의 러시아인들인 주민들은 러시아로의 귀속을 택했고, 그래서 러시아의 귀속이 돼버렸어. 러시아로 병합돼버렸어. 그게 2015년의 일이지, 아마. 2014년인가 5년인가. 어쨌든 그 부분.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이야. 그리고 세바스토폴이라는 여기 남쪽에 있는 도시는 세바스토폴 연방시라고 했어. 우리나라 광역시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특별시나 광역시. 러시아의 연방시는 3개인데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이 최근에 새로 추가된 세바스토폴이지.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네. 근데 여기 흑해면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야. 그때 이제 도네스크하고 이렇게 다 같이. 그래, 거기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독립 선언해버렸어. 우크라이나로부터. 근데 그걸 이제 러시아에서는 막 부추기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지. 참고로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나라 얘기해줬나? 여기 드네스트르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 드네스트르 강이 몰도바의 여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 요만큼이야. 요만큼 여기 몰도바도 얘기해줬지. 어딘지 알지? 드네스트르 강 동쪽인데 여기는 원래 몰도바도 아니었어. 원래 여기는 소련 시절에는, 소련 초기에는 여기는 우크라이나 지역이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부터 몰도바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고 드네스트르 강의 동쪽이야. 드네스트르 강이 딱 경계거든. 이 드네스트르 강 동쪽인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러시아인하고 우크라이나인이 대다수였어. 그리고 루마니아인은 조금밖에 안 됐어. 근데
여기가 그 행정구역이 몰도바로 돼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또 역시 문제가 안 됐지. 어차피 소련 영토니까. 근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지역이 몰도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독립선언해버렸어.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몰도바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이 몰도바 전체 그 전력 공급량의 한 30% 넘어가 여기 위치해 있고, 몰도바 전체 한 경제력의 한 20%? 산업의 20%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몰도바에서는 독립을 용인하지 않고 진압을 명령해서 전쟁이 터졌어. 독립전쟁이. 그랬는데 이게 결국 휴전이 됐어. 이 전쟁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 사실 따지자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쪽의 승리지.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랑 휴전을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이제 경계가 나와가지고 현재도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사실상 독립 상태야. 그리고 미승인국이야.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드네스트르 강 건너라는 뜻이야. 여기가 몰도바. 몰도바 지도고 여기서 노란 주황색이 트란스니스트리아고 분홍색은 뭐냐면 가가우지아라는 곳인데. 그럼 지금 설명해 줄게. 이 가가우지아는 자치공화국인데 몰도바에 있는 자치공화국이야. 이 가가우지아의 주민들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투르크 계통이야. 여기 가가우지아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 막 독립을 하려고 막 했는데 결국은 독립까지 못하고 현재 몰도바의 자치공화국으로 남았어. 지금도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투르크 계통으로 소수민족이지. 루마니아인이랑은 많이 다르고. 몰도바의 주민은 루마니아인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여기 주황색 지역이 바로 독립선언한 사실상 현재도 독립 상태인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고, 여기에 이 황색 지역이 드네스트르 강 동쪽 지역이야. 그러면 여기 점선으로 된 황색은 뭐냐면 여긴 드네스트르 강 동쪽은 아니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야. 그리고 수도가 바로 티라스폴이라는 도시인데 이 티라스폴도 드네스트르 강 서쪽인데 여기서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영토가 다 그 드네스트르 강 동쪽은 아니야. 여기 황색 점선으로 돼 있는 지역은 드네스트르 강 서쪽이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 인구가 50만 정도 되네. 여기가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가 소련 국기랑 상당히 비슷하지. 아니 소련 국기랑을 조금 본따온 것 같지. 수도는 티라스폴. 참고로 주민의 32%가 루마니아인, 30%가 러시아인, 28%가 우크라이나인이야. 근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사는 우크라이나인하고 루마니아인은 다 그 친러 성향이라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독립시킬 때 거기에 참여를 했어. 여기 우크라이나랑 몰도바의 주민들, 루마니아의 주민들도. 물론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승인받은 국가는 아니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야. 국기가 소련하고 비슷할 뿐. 그러면 공산주의는 아니야. 자본주의야. 어쨌든 여기가 그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여기가 몰도바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대, 이 지역이. 그리고 전력의 90%를 여기서 공급을 했대,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그래서 몰도바에서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30%가 아니고 90%. 90%. 전기의 90%. 우리나라의 북한하고 비슷해. 그거하고 비슷했다 볼 수 있지. 근데 여기는 면적이 훨씬 작잖아. 여기 그 드네스트르 강에 무슨 수력 발전소라도 있었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쨌든 그렇겠지 뭐. 그래서 몰도바에서는 여기를 그냥 때려잡으려 했는데, 그냥 소탕해버리려 했는데 그렇게 못했고. 전기는 공급받나 보지? 계속. 그럴 수도 있겠지. 아마 교류가 아주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그냥 안 된다 하면은 계속 전쟁을 했겠지.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일도 됐네. 그래 신러시아 지역에 아까 얘기했잖아. 노브러시아 지역, 우크라이나 남부하고 동부라 그랬지. 거기에 트란스니스트리아도 포함이 돼. 여긴 드네스트르 강 동쪽이기도 하고 역사적 민족적 맥락을 고려해서 여기도 노브러시아의 일부야. 사실 트란스니스트리아도. 그래서 여기도 친러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크림반도 위기가 터졌을 때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우리도 러시아가 원한다면 러시아와 합병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도자가.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이 반짝 떠오르기도 했어. 오데사 인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여기랑 딱 국경을 접하게 된 거야. 근데 얼마 안 가서 오데사가 진압당해 버리면서 결국 다시 사라져 버렸어. 합병될 가능성. 그리고 크림 위기가 지속될 때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 의장이 러시아 국회의장한테 자국의 러시아 합병 가능성을 묻는 서한을 보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어서 합병하기는 어렵겠지. 거기다 여긴 내륙국이니까. 나토 사령관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8일에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 합병 법령을 선포를 했대. 어쨌든 지역 주민 대부분이 러시아계거나 친러 성향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네죠. 근데 러시아는 오데사까지 다 차지해야지 여기를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 거기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내륙국이고 사실 몰도바도 원래는 흑해하고 접하고 있었는데 소련 시절에 흑해하고 접한 이 조그마한 지역을 우크라이나로 편입해버렸어. 그래서 소련 시절의 경계는 이렇게 막 민족적인 것, 역사적인 걸 고려해서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자국의 산업이나 그냥 편의에 맞게 이런 경계를 정했거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 이런 몰도바는 아예 내륙국이 돼버렸고. 그렇구나. 어쨌든 이 나라의 국회 이름이 최고 소비에트야. 소련 냄새가 물씬 나는. 그리고 소련의 향수가 굉장히 강한 나라야. 국기의 낫과 망치에서 나오듯이.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물론 여긴 공산주의는 아니고, 그리고 친러 이념에 입각한 사회주의 리더를 양성하는 체게바라 학교까지 있대. 그리고 정보기관의 이름이 KGB야. 그리고 여기가 수도 티라스폴인데, 수도 티라스폴의 경우는 이런 것까지 해서 살아있는 소련 테마파크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소련 때 분위기를 굉장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관광객들도 간다고 하네.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도 있대. 수도에.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레닌 동상 러시아에서는 다 없어졌잖아. 그치. 근데 여긴 아직도 있어. 세웠을 수도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래. 어쨌든 이런 곳도 있다는 것.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미승인국들만 승인해준 나라야.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승인해준 미승인국들이 바로 남오세티아와 아파스지. 남오세티아와 아파스도 구소련 영토 내에 있는, 구소련 지역에 있는 미승인 국가야. 남오세티아랑 아파스 둘 다 지금의 조지아에 있어. 여기도 미승인국이고 사실상 독립 상태야. 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어쨌든 많이 돌아왔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두 지역이 독립선언했다 했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 두 국가는 지금도 생존을 해서 이 두 국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합병선언을 했어. 아마 재작년일 거야. 재작년에 이 두 국가가 합병을 해서 노보러시아 인민공화국 연방이라는 국가를 선언을 했어. 노보러시아가 그 지명에서 따온 지명이고 신러시아라는 뜻의 인민공화국, 둘 다 인민공화국이니까 인민공화국 연방이라고 선언했고 이 두 국가가 연방을 구성한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독립 상태야. 얼마 뒤면 의회도 구성하고 대통령 이미 있을걸. 그래서 정부도 구성하고 할 거라고 하네. 군대도 구성하고. 근데 사실 이 나라는 이 노보러시아 인민공화국 연방은 짧게 얘기해서 노보러시아 연방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 약간 미국 옛날에 남부 연방 국기 같이 생겼는데 세 나라는 참고로 이 노보러시아를 승인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남오세티아야. 남오세티아도 미승인국이야. 그래서 미승인국만 승인해준 케이스지. 이 노보러시아는. 근데 이 노보러시아는 러시아에서도 아직 승인은 안 해줬어. 공식적으로는. 현재도 조금 상태가 위태로워. 그래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그래도 명맥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 노보러시아의 지도자는 다른 우크라이나의 독립할 지역들도 우리에게 합병을 한다면 그거를 도와줄 의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대. 그래서 노보러시아 연방의 지도자가 내세운 그 자국의 확장 가능한 영역은 그 노보러시아 지역을 전부 포함하는 걸로 드러났어. 동부, 남부 우크라이나. 그리고 넓게는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우크라이나가 아주 바람 앞에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지역들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 그리고 크림반도도 아직 자국령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니까 러시아는 물러나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완전히 눌러 앉아버렸어. 어쨌든 이 주민투표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도 있죠. 어쨌든 러시아에서 일방적으로 행했으니까. 근데 현재는 사실상 러시아 영토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렇게 또 복잡한 줄 아빠 몰랐네.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서도 신문을 봐도 에이 러시아 땡깡 부리는구만 이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러시아는 이유가 있네. 이유가? 이유가 없는 건 없지. 그래도 당연한 이유가 있네. 이 세상에